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 첫 주말인 어제요. 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뭐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서울 모처에 있는 이 백화점이나 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서 함께 나들이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이렇게 좀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이런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이전 대통령들한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의 이제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일단 출퇴근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관저에서 생활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강남이라든지 강북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일반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대통령도 함께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 상이 좀 바뀌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속으로 이 국민의 어떤 삶과 비슷한 이 주말을 보내는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 이 가족의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시대에 네. 좀 달라진 하나의 이 대통령의 변화된 상, 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변화된 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들어보니까 소탈한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신발을 사러 가거나 이제 그 광장시장 가고 한옥마을 간 것은 의도된 뭐 연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발 사는 모습은 말 그대로 그 함께 했던 이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시청자 제보로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제보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이 만약에 대국민 홍보를 했다라면 너무 깨알 홍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이지만 국민들이 일상을 사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국정에 전념을 하겠지만 휴일에는 이 자신의 어떤 이 생활 또는 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도 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볼까요? 이게 윤석열 시대에 과거 이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대통령과는 크게 다르고 더더군다나 이 집무실도 옮기고 관저도 옮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대통령의 모습과는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예고편을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보여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용상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비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용산으로 이래서 옮겼다라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듯이 도어 스타핑이라고 하죠.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받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주말에 격이 없이 광장시장이나 백화점 들러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어떤 대통령보다 소통을 많이 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행보로 봐야 됩니다. 청와대 개방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인사나 취임 직후 메시지를 보면 광화문에 퇴근길에 들러서 시장에서 장도 보고 상인들과 격의 없이 대화 나누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전부 다 탁현민 전 비서관이 연출된 그림 속에서 기자들 미리 불러놓고 뭐 호프집에서 상인들 만나는 것 정도에 그쳤는데 이번에 보면 광장시장도 그렇고 백화점 방문도 그렇고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기자들에게 전혀 공지가 안 되었던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을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개방으로 그리고 취임 첫 주말에 이렇게 시민들의 공간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지켜주는 그런 대비되는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추일이라고 대통령이 노냐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도 대댓글이 아니 주 5일 다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주 7일 하라는 법 있냐 뭐 이렇게 논란이 붙은 것도 보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보지 못했던 장면 하나 더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거 있었죠. 이제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부인 김건희 여사고요. 반려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한 달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저에 들어가기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아마 직접 출퇴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아직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행보 소탈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네. 용산 집무실로 옮기고 출퇴근을 하는 첫 1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경호 체계가 완전히 또 종정하는 뒤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통도 중요하고 직접 시장을 가서 뭐 맛있는 걸 사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불안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네. 좋겠다. 왜냐하면 뭐 제보 같은 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뭐 구급차를 잡고 신호를 잡았다, 뭐 기타 등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또 국민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 다 아울러서 출퇴근 무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대통령 최초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 도어 스태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만나서 대통령과 이 기자들이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번 주에 좀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반갑습니다. 국회 소통관보다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식사 하나하나가. 괜찮아요? 의자는 뭐 일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좀 저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김치찌개. 뭐야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요. 식당에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자, 장해찬 단장님. 뭐 김치찌개 조만간 기자들한테 끓여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주방이 완비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컨셉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수위 시절, 그러니까 당선인 시기에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약속했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게 일정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김치찌개 끓여 먹자는 약속도 이 당선인 시절에도 하셨고 이번에 또 온 국민이 보는 이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야기 조금 더 나오겠지만 민주당이 뭐 이 일정에 동의하지 않아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는 16일에도 사실 이 국회 연설 마치고 여야 지도부와 함께 돼지갈비 먹자, 서민들 자주 가는 그런 골목에서 함께 하자는 제안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소통에 대해서는 어떤 격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편이기 때문에요. 김치찌개도 충분히 조만간 대통령표 김치찌개 이 용산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맛보실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치찌개 조만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에 보이는 소통 행보 연이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제 앞으로 대변인만이 아니고 각 수석들이나 또 담당 비서관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현안이 생기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게 우리가 할 겁니다. 얼마나 자주 하실 건데? 저도 뭐 좀 자주 올게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아침에 자연스러운 네. 질문답 좋으신 거죠? 아침에 질문. 너무 좋습니다.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대통령과의 소통을 원하는 또 다른 목소리들 집회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집회, 시위, 각종 이런 모습들이 용산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좀 불편하다, 소음이 있다는 목소리들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천천히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소수자 혐오를 차별을 하지 않도록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요. 저희들의 피해는 꼭 좀 인식을 해주시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 주변의 7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장 네. 불편함 호소하는 목소리 같이 들었고요. 사실 이번에 이 집회에 있어서도 경찰은 100m 이내는 안 된다고 불허했지만 법원에서 다르다,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라고 하면 조건 허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번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이어질 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용산은 일단 집회 거점지가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지속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집시법 11조 3호를 보면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5개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은 이 관저는 집시법이 애초에 생길 때 관저와 직무실의 구분이 없을 때 들어간 용어이기 때문에 직무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지만 네. 법원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어떤 법령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그 문헌의 의미 그대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관저가 직무실을 포함하는 개념은 당연히 문헌상 아니기도 하고 관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고 직무실은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는 아주 대별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뭐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경찰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안 소송 결론이 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시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의 구분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관저와 집무실이 구분되는 만큼 법원도 고민을 더 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국회나 대법원 인근에서도 집회가 금지되고 있는데 국회나 대법원이 국회의원들이나 대법관들의 관저는 아닌 것이잖아요. 집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호가 필요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국정을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시킨 그런 이 법의 어떤 원 취지에 미루어 보게 된다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어떤 집회 시위도 법원에서 본안 소송에서는 금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지금 장해찬 그 부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집시법을 보면 뭐 국회 그리고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재판에 실질적인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게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 또 집회 시위가 허용이 되도록 법령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도 뭐 본안 이야기를 하지만 본안에서 바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논란이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논란은 뒤로 하고. 자, 이번 첫 주, 그러니까 첫 주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아직 안 지났지만 이번 첫 주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4월 둘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한 달치를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차장님, 지금 보면은 뭐 4주간 이 변동 체계를 보니까 긍정 답변이 50%에서 뭐 그 전까지는 41%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취임 후에는 긍정 평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뤘던 저희가 뭐 소통 행보라던가 좀 뭐 나들이 한 이런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 뭔가 호소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취임식 컨벤션 효과가 여론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직 그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이제 국회 인준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부적격이라는 이 야당의 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어떤 거취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에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논란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가 한 20여일 앞으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기대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론이 바로 전국적 그 지지도가 이 표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도 그 지지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 반대로 0.73%로 간신히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방선거에서도 더 높은 지지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다라면 아마 이제 견제 심리가 국민 여론 사이에 많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지지도나 기대감이 좀 여전히 낮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느냐 이걸 가르는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네. 인사 문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에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가 됐죠. 네. 이제 17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송부 받아서 바로 그냥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그러면 네. 또 지지율에 영향이 크게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자 한 사람의 어떤 그 임명이 대통령 수의 그 국정 이 지지도에 반영되기보다는 지금 이제 정호영 그 복지부 장관 내정자라든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국회 인준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과연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부결될 것이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통과해서 총리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그 힘겨루기 과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말 그대로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그리고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 이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기대감 또는 네. 지지도에 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사 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국민들에게 이 단기적인 거 말고요, 장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얼마나 기대하느냐 물어본 조사 결과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할 것이 60%고요,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8%였어요, 변호사님. 네. 이게 뭐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역대 네. 대통령들이랑 비교하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좀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을 보면 아까 짚어주신 대로 취임식 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취임식 분위기와 이 국민적인 어떤 응원의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애초에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좀 겸허하라고 내려줬던 아주 근소한 그 표차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국정을 운영하라는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협치 이야기에 이제 본인이 언제나 강조했던 그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국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참 그런 부분은 제대로 좀 아쉽다라고 지금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사 참사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종교 다문화 비서관 뭐 낙마했지만 그 문제부터,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당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혀 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당과 그냥 밥자리, 식사자리 한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좀 정지 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약간의 양보도 하면서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직진으로 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에서요. 지금 인사청문회 했는데 벌써 10일이 열흘 가까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여야 계속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생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해야 합니다. 왜 본인들은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은 이게 우리 민주당이 무슨 큰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아주 흔쾌하게 바로 처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예. 자, 모두 지방선거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안 된다. 또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발목 잡기 프레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굉장히 문제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이 문제입니다. 아까 또 나왔던 게 정호영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나 이 두 사람의 임명을 두고 바터 그러니까 물물교환 형식으로 뭔가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옳고 그름이나 제 개인의 생각을 떠나서 정무적으로 분석만 해보면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주는 대신에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 두 사람을 낙마시키고 싶겠죠. 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 시키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이나 낙마시키더라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더 이상 낙마시키지 않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받겠다라는 게 아마 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교착 상태에서 여야가 탐색전 내지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 민주당이 계속해서 총리 인준과 관련된 이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일정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까지도 임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뭐 결격 사유를 찾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우스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3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임명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명분 삼아서 총리 인준을 계속 거부해도 되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교묘한 교착 상태인 건데요. 근데 전공법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입니다. 이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에 빨리 이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상정시켜야 돼요. 검수완박이라는 국가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은 미국 출장까지 취소하면서 부랴부랴 상정시켰으면서 총리 인준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하고 시간 질질 끌게 민주당 결국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처사인 것이고, 민주당이 정말 진심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 총리 자격이 없다 생각한다면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 이 결격 사유가 크지 않은 총리 후보자까지도,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했던 분까지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발목 잡기를 했다는 이 정치적 후폭풍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신은 없으니, 투표했을 때 부결시킬 만한 자신은 없으니 이걸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국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뭐 인사청문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스운 꼴을 보였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박 의장에게 네. 빨리 표결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우리 장해찬 평론가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해찬 단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고요. 실제 이제 국회법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서명한 그 안건이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인준 그 동의안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국회로 넘어오면 20일 이내에 이 처리를 하면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20일의 시간을 충분히 다 그 여야 간에 논의를 하고 이제 표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러면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다른 인준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 과연 그러면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 뭐 정호영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 이제 이것을 야당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은 발목 잡기 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내심 이 정호영 후보자 정도는 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퇴로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일 이내에 충분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인사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날 만찬 회동도 하고 좀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찬 회동은 무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저희가 목소리를 보면은 이에 대해서 참 아쉬워한다. 뭐 퇴근 시간에 편안한 복장으로 김치찌개, 돼지갈비 놓고 뭐 소주 한잔 하자고 하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쉬워한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고요. 자, 단장님, 그러면은 내일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쯤 이 만찬 회동을 기약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된다고 할 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박홍구 원내대표가 얼마나 바쁜 분인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임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하고 여야 대표들 다 모여 앉아서 좀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데 그걸 거부할 만한 명분으로 일정이 바쁘다? 그래서 그날 뭐 하시나요? 5월 16일에? 뚜렷한 일정이 뭐가 있는지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굵직한 일정 만들어내느라 머리가 꽤 아플 것 같아요.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할 명분이 생길 만한 일정을 5월 16일에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한 거 나오기 힘들거든요. 어중간한 일정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저 일정 하려고 대통령이 대화하자는 거를 거부해라고 할 겁니다. 보통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돌아보면 야당에서 줄기차게 대통령과의 격이 없는 만남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막 건의를 하고 비판을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많이 미루거나
피했던 게 일반적인 정치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만나겠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지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정 때문에 이걸 피했다는 것 글쎄요. 이거 뭔가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 안 만들어주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이 대화 회피가 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네. 지방선거 시즌으로 굉장히 바쁜데다가 16일은 워낙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말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팩트부터 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일정이란 건 또 이 여야 영수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조율해서 잡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있고 일단 일정이 있어서 16일은 좀 어려우니 다른 일자로 이제 만나 뵙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16일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마치 민주당의 비토로 어그러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소통에 능한 분이신가 이런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잡음이 나도록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정치 공세의 어떤 전제로 삼는 것은 좀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북한 얘기 좀 같이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도 쓰고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 북한 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상황이니만큼 지금 시점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어서 네. 이런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도 의제로 다뤄질지 또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로 인해서 해빙의 어떤 변환점을 맞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가 아마 한반도의 이 정세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서 과연 북한이 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네. 이것은 대화보다는 이제 대결을 네. 극대화하겠다라는 긴장을 조성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년 만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북한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잘못 관리했을 때는 정말 이 민심 위반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KF94도 아닌 그냥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위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어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물꼬를 튼다라면 대결로 흐를 수 있는 이 남북 관계를 대화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 주는 네. 남북 당국자, 특히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가장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한 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있을 이 뉴스의 라이브를 꼭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모든 이 한미 관계, 이 대북 관계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 예고로 네. 한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인데요. 인사와 외교 등 산적한 과제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은요, 이 문제가 더 뜨겁습니다. 성비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